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RIGF 제11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트랙2 디지털 경제의 세 번째 세션, 핀테크 사업을 둘러싼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한 토론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번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유튜브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EG@IG 인터넷과 정치의 팀원 임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희 팀에서 준비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 연사분들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토론의 일부로 토론 각 측 대표께서 이제 내용은 좀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토론 각 측 대표께서 나오셔서 각 기관의 대표로서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토론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뒤로 질문 혹시 있으시다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사 소개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연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사분들 소개를 하자면 최윤일님, 뮤 온오프 프로젝트 총괄 이사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명수 블록체인 지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 대표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이대호 전 성남시장 예비 후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근주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이기도 하죠. 저희 발제를 맡아주신 박근영님, EG@IG 박근영님 오셨습니다. 네, 주제 같은 경우는 최윤희님께서는 오물과 로닝 해킹 사건으로 보는 디지털 자산 보안 문제 분석, 임명수님께서는 핀테크에 있어 블록체인 분산 운전 기술의 적용 사태 소개,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이대호님께서는 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신입 육성 정책 및 거버넌스 형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군주님께서는 블록체인 핀테크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박근영님께서 저희 워크숍 제안 배경 및 논의의 필요성 설명을 발제해 주실 건데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발제를 맡게 된 박근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블록체인 학회를 설립해서 블록체인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규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엮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핀테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에서 어려웠던 금융 서비스 자체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든 것이 핀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신기술과 엮여서 사실은 빠르게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핀테크 같은 경우는 자산 관리와 P2P 거래와 같은 그런 신개념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2019년에는 144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2030년까지는 실제로 3,253억 달러까지 시장 가치가 커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핀테크 산업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핀테크 규제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규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면은 한국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 94개 중에서 전 세계 핀테크 기업 유니콘 기업은 9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 있는 핀테크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최근 핀테크 기업의 최근 2년간 매출은 10%대에 그쳤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10%라고 하는 수치는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요국과 비교해서 산업발전 순위 또한 2020년 18위에서 2021년 26위로 8단계 추락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정부 규제 같은 경우는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 관한 법률, 금산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핀테크 규제를 충분하게, 핀테크 산업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형 핀테크 산업의 최대 장점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같은 경우가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실제로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책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2019년 혁신금융지원특별법을 시행으로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과 안정성 평가 조건 등 금융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서 핀테크 회사에게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규제 또한 사실 조금 완화시켜서 핀테크 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핀테크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분야이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같이 P2P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되어 있는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국내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처참한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도 있고요. 그런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로 플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뭐 플립하면 되지 않냐라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NFT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블록체인 시장이 실제로 엄청나게 잠재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는 반드시 블록체인이 핀테크의 한 축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을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엮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최근에 트래블과 그리고 STO라고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본 자산에 담보를 해서 발행을 하다 보면 STO 그 증권형 토큰 발행에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큰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반드시 블록체인이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의 큰 축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연사 발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핀테크 적용 사례와 암호화폐 및 NFT에 적용된 신규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기존 핀테크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서 블록체인 핀테크 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을 파악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에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과정 속에서 고려돼야 할 위험성과 한계의 근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 내용에 대해 의논할 예정입니다. 하여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규제 혁신을 한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을까를 논의해 볼 예정이고 그런 것들이 추후에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좋은 정책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워크숍을 제안하게 됐는지 그리고 논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핀테크 산업이야 워낙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규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아직 새로운 시대이고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부터 막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용화 그리고 대중에게 알려진 게 작년부터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제가 필요하나 아니면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느낌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논의의 필요성 또한 이 규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성장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사분들과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사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사 발표는 각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최윤일 총괄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온오프 프로젝트에서 CTO를 맡고 있는 최윤일이라고 합니다. 핀테크의 한 분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있었던 몇 건의 해킹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고 이 해킹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뭐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목은 웜홀과 론인 해킹 사건을 보는 디지털 자산 보안 문제고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그러니까 저는 보안 전문가 자격을 가진 보안 전문가고요. 제가 오랫동안 보안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한 5, 6년 전에 이제 블록체인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집중해서 연구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봤던 문제들을 요 두 가지 사건으로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솔라나의 웜홀 브리지의 해킹 사건을 어떻게 발생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엑스인피니티의 론인 브리지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블록체인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웜홀 브리지 해킹 사건은 2022년 2월 2일 날짜도 숫자가 굉장히 재밌죠. 2가 여러 개 들어가는 날짜에 해킹이 일어났고요. 한 4천억 원 정도의 죄송합니다. 4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많은 개념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중분들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간의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기법 중에 브릿지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브릿지라는 거는 한쪽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을 다른 쪽 블록체인에서 활용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한 500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최대 1,500조까지 갔었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총이 높은 게 이제 이더리움의 이더죠. 이더가 지금 한 20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블록체인에서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 프로젝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자기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져올 거냐 하는 방법으로 브릿지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싶으면 마치 우리가 돈을 찍어낼 때 금본위 같은 경우는 은행에 이제 금을 넣고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하나를 이제 패깅이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이더를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묶어둔 만큼 다른 네트워크, 여기서는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이죠. 솔라나에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만큼의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이제 랩트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랩트 토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웜홀 이더라고 하는 이제 이더와 같은 가치를 갖는 다른 토큰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패깅을 하고 한쪽에서 민팅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를 이제 자기 네트워크로 가져오게 되죠. 이 과정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은 자기 블록체인 내에서 완결된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합의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데요.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그 외부에 있는 정보를 믿어야 되는 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브릿지가 두 개의 신뢰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이 예를 들어서 한 개가 패깅이 됐으면 그 진짜 한 개가 패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되어 있는지 몇 개가 되어 있는지는 그런 정보를 이제 믿어야 되는데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믿어야 되는데 저 브릿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패깅된 정보를 믿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패깅된 정보를 누가 전달하냐면 브릿지가 솔라나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정보가 진짜 두 개가 패깅됐다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 솔라나의 해킹 문제는 두 번째 문제를 해커들이 이제 타고 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고 해킹을 한 사건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해킹은 이더리움 상의 이더를 하나만 패깅을 해놓고 12만 개가 패깅됐다고 속여가지고 이제 12만 개의 솔라나 쪽에 그 웜홀 이더를 만들어낸 사건이고요. 12만 개의 웜홀 이더를 만들어낸 것 중에 즉시 3만 6천 개는 그 솔라나로 바꿔가지고 빼냈고요. 나머지는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다시 보내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해커의 지갑으로 한 8만 개, 9만 개 가까운 그 이더를 이제 보유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제 해킹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라나 쪽에 그 패깅 정보가 오게 되면 이 맨 처음에 그 complete ret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실행 중에 그 패깅됐다는 정보를 검증하는 이제 그 post VA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다시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VA 함수가 그 verify signature라고 함수를 또 콜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load instruction ash라고 하는 이제 내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저 load instruction ash라는 데를 가보면 여기 이제 6개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 어카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번째 스마트 컨트랙터 어카운트가 저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전자 서명을 검증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해커들이 자기네들이 짠 스마트 컨트랙터 주소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왼쪽 위에 있는 애가 정상적인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애가 이제 그 네 번째 거를 스마트 컨트랙터를 주소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소 바꿔치기 한 주소로 가서 그 전사 서명 검증하는 것도 건너뛰게 하고 그 한 개 패깅 됐는데 마치 12만 개가 패깅 됐다고 정보를 바꿔가지고 이제 가짜 민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민팅된 토큰을 이제 해킹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면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로드 인스트럭션 ash라고 하는 코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 이제 솔라나 브릿지 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저 코드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정도만 이제 그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수정한 로드 인스트럭션 체크라고 하는 새로운 코드가 이제 코딩이 됩니다. 코딩이 돼서 이제 이거 개발자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코미트가라는 게 있고 푸시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푸시가 돼야만 이제 기트허브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트허브가 업데이트 되기를 해커가 기다렸다가 여기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2월 6일인데 그 기트허브에 저 새로운 코드가 올라온 다음에 이 새로운 코드가 올라와서 실제로 그 솔라나 네트워크에 적용되기 전 그 사이에 갭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해킹을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해킹을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자기네 코드가 마치 새로 업데이트된 코드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해킹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그 다음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은 엑시 인피니트의 이제 로닌 브릿지가 해킹된 사건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브릿지가
두 가지 부분에서 신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이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솔라나 네트워크에서의 해킹은 두 번째 거가 문제였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그 복잡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킹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킹을 했는데요. 이 엑심 인피니트 해킹은 그 북한의 나자라스라는 팀이 해킹했다는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 팀들이 어떻게 해킹을 했냐면 그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그 엑심 인피니트를 개발한 회사가 스카이 메이비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메이비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개별적으로 리크루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요. 우리 회사로 오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주고 뭐 좋은 조건으로 너를 채용을 할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면접도 하고 막 채용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채용에 대한 오퍼를 이제 PDF로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그 이메일을 이제 그 직원들이 클릭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릭을 하는 순간 그 직원의 컴퓨터에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심고 그걸 통해서 이 직원이 그 브릿지를 관리하러 들어갔을 때 키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탈취해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정보를 그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깅이 안 됐는데도 패깅을 했다라고 이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더 앞에 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많은 정보를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17만 3천 개의 이더리움을 이제 그 민팅을 해서 빼갖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USDC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빼간 그래서 그 피해 규모가 8천억에 달하는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보면 이제 공통적인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기술의 보안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블록체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발명한 굉장히 그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우리가 ICO라는 것도 하고,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자산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디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NFT도 발행하고, 이게 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근데 이 기술은 그 수많은 그 보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문제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랭귀지 자체가 갖고 있는 보안 결함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대표적으로 한 6가지의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리엔트런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저걸 이용해서 이제 최초의 더 다오라고 하는 그 해킹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어쨌거나 저런 언어 자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에 이제 디플로이할 때, 그러니까 설치할 때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오디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오디트하는 방법이 굉장히 불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몇몇 개의 그 오디트를 할 수 있다는 회사한테 스마트 코드를 맡기면 이제 기술자들이 보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보고서 문제 없다고 해주면 이제 그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 심지어 이런 오디트를 받지도 않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 오디트하는 절차나 방법이나 이 내용이 전혀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까지 보안적인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규격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그냥 코드만 보고 지금 오디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배경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기술자들이, 특히 이 블록체인 쪽의 기술자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더리움의 신호로 불리는 살아있는
신호를 보면 비탈릭 부테린도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켰던 김도영도 이제 겨우 30살이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의 친구들이 몇 가지 기술 혹은 기술을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나를 내 지갑에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비트코인 하나를 소유할 수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안다고 해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 메타마스크라는 거를 내 스마트폰에 설치한다든가 뭐 PC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메타마스크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뭐 어디서 사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NFT를 하나 사고 싶은데 NFT를 무슨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NFT를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돈을 한 뭐 8단계 정도를 바꿔야 되고 굉장히 그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아직 환경이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이제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테라 루나 사태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자들이 전통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자본을 가지고 그거를 금융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예금과 대출이라고 하는 동작이 일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예금에 대한 이율이 대출에 대한 이율보다 작아야지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테라 루나 사태는 그 대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토큰을 더 많이 받고 그걸 다시 예금을 하고 그럼 또 다시 그 예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을 거치면 나는 그냥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상한 로직을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가 문제가 당연히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쟁글에서도 그 테라 프로젝트를 AA 플러스 등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그 전통 금융에 있는 분들이 그 로직을 보기만 했어도 저건 말도 안 되는 로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술자들은 간단한 그 자기의 논리만 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지적하는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김동희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너희가 말하는 건 가난한 자들의 논리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경제 시스템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과도기적이고 지금 그 기술자들이 현실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이제 현재 블록체인의 한계는 저는 크게 3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UX 그러니까는 아직 블록체인을 활용할 때 일반인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그 기술적인 장벽들 이게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그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데 해가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데도 어려워서 실제로 해킹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 간에도 호환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에만 머물고 있고 다른 IT 시스템들, 뭐 예를 들어서 SNS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그런 서비스들과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작년부터 NFT와 메타버스가 이제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트렌디한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많은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을 그 게임 안에 넣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 호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호환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유저 친화적이지 않은 UI UX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 그 블록체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서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그 해킹이 일어나도 그리고 테라 루나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 그 전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방법부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솔리디티나 러스트나 이런 언어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는 이제 스펙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디팅도 지금 굉장히 중앙화되고 몇몇 업체에 의해서만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탈중앙화되는 검증 방법, 그 다음에 그 기술과 법률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양성을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 기술을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는 UI, UX가 필요하다.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기술자로서 이제 판단할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을 찾을 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든 증거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번호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제가 예금했던 돈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UI, UX를 분명히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젊은 블록체인 쪽에 그 유명 셀럽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 금융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전문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런 겸허하게 그런 이야기나 기술들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윤희 총괄이사님의 연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웜홀 브릿지와 로닌 브릿지 사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비트코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예로는 이제 높은 기술 장벽이라던가 낮은 호환성, 그리고 유저 친화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들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내부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번 연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조금 더 언어 문제라든 아니면 UX 디자인 문제이든 뭐든지 사람들 친화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께서는 임영수 블록체인 지원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핀테크에 있어 블록체인 분산 운전 기술의 적용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수입니다. 제목이 길죠. 원래 저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핀테크는요? 어렵죠. 이 어려운 걸 둘 다 어려운 걸 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또 규제라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도 어렵죠. 이 세 가지 어려운 거 가지고 얘기를 15분 안에 드리라고 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기회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즉, 이런 세미나들을 가보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술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버넌스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남은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시각이 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적 시각을 쓰라는 얘기를 잘 하거든요. 어떤 물체를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싶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파생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직접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에 대한 어떤 그 잣대로 봤을 때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거지 순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개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 같은 데서 나온 명문화된 규제가 700개가 넘는답니다.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핀테크는, 즉 금융은 규제를 먹고 사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2번 물어봤습니다. 왜 금융은 규제를 먹고 살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생긴 은행이 무슨 은행이죠? K뱅크? 그 다음 토스뱅크죠. 토스뱅크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토스뱅크에 돈을 맡겼어요. 뭘 믿고? 뭘 믿고 돈을 맡겼죠? 토스뱅크를 믿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토스뱅크 설립하기 위한 많은 규제를 믿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규제가 없으면 제가 은행 만들어도 돼요. 좀. 우리나라 은행법에 자본금 1,000억 원만 있으면 전국은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은 500억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0억 있다고 해서 은행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내한테 돈 넣겠어요? 그냥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700개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우리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겁니다. 제 말 틀리나요? 죄송합니다. 핀테크는 그 규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핀테크 사는 그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 핀테크라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는 너네들의 목숨줄을 막자라고 하는 소리다. 다만 그 규제를 얼마나 유용하게, 얼마나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과한 걸까요?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듣고 가는 이 시각 하나만 변화가 돼도 큰 게 얻어간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블록체인과 핀테크는 양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록체인화에서 블록체인이 제대로 도는 순간 은행은 문을 닫아야 돼요. 왜요? P2P해야 되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은행이 무슨 존재가 필요하겠어요, 은행들이. 그래서 금융은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일정 업무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할 수는 있겠죠. 왜? 블록체인 하는 이유는 뭐죠? 고객들에게 좀 더 유용하게, 편리하게 UI, UX 바꾸듯이 좀 더 믿음 있게, 신뢰성 있게 가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저는 은행 출신이에요. 그리고 핀테크 쪽만 쭉 해오다가 한 5년 전부터 블록체인을 했습니다. 17년도 막 비트가 난리를 칠 때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 블록체인 계에서 이름만 들어오면 다 아실 만한 분들하고 함께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근본이제, 은본이제 찾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쭉 블록체인 공부를 해오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를 한 300여 개를 만나봤습니다. 그들 얘기를 듣고 한 200군데를 모아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전부 케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포에는 서울 블록체인 지원센터에서 한 40여 개 업체들을 또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함께 다듬어주기도 하고 리빌딩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누구보다도 많은 시각, 다양한 시각과 누구보다 많은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 말고 기존의 비즈니스에다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방법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얹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블록체인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핀테크 산업에서 블록체인 도입의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학생들 3명하고 교수하고 4명이서 한 건데 여기에 다양히 핀테크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논문을 썼는데 주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P2P라는 거 그것 때문에 도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P2P의 양립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함께 공존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또 그거를 아우러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거는 과기부에서 1년이면 수천억씩 쓰면서 부양책 또는 실증사업 하면서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죠. 기술 개발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소,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이거 양적 성장은 익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서 이거를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올려주는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지 블록체인 기술도 살고, 그래야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래소도 살고, 다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제 한 축으로 들어와 버린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서 서로 간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 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번쯤 이런 시각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쯤 이런 사실적인 시각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임명수 센터장님께서 현재 블록체인 기술과 P2P를 이용해서 탈중앙화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두 개가 공존을 해야 하는지 기존 금융권과 블록체인의 공존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좋은 연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부분에 순수 가상재산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핀테크는 규제가 많다는 점, 이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산업은 규제를 바탕으로, 즉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네, 혹시 두 연사분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세션은 토론 전 대표 발언 시간입니다. 토론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대표분들 각 주장을 펼치실 대표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좀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사분들 네 분께서 그리고 발제자분 분까지 함께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금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토론이 막바지에 진행될 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발언은 이제 이대우 정선남시장 예비후보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 유성책 및 거버넌스 현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우라고 합니다. 좀 낯선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공식적으로 아무 직업이 없는 백수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을 받지는 못해서 예비 후보만 하고 본 후보는 되지 못하고 레이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거에 도전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IT 회사에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는 타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 개발 업무를 주로 이제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좀 일찍 관심이 있어서 2015, 16년부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역삼동에 있는 논스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논스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작은 프로젝트도 해보고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블록체인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블록체인 공약을 냈어요. 저는 좀 이름을 좀 근사하게 짓는 거를 좋아하는데 크립토 시티라는 이름으로 그냥 공약을 묶어가지고 몇 가지를 만들었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 경험을 통해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이론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공약을 발표했더니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주셨더라고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공약을 낼 수 있는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규제 권한 밖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공약을 내는 게 사실은 좀 자유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더니 관심 갖고 좀 물어보셨어요. 근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것이 뭐였냐면은 정부는 중앙화 조직의 끝판왕인데 탈중앙화의 철학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사업과 정책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종의 아마추어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인류가 어떤 필연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기획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어떤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공동체를 선택하는 어떤 여지들이 전 이미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SK텔레콤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SK텔레콤은 다니기가 직원 입장에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일을 많이 안 하고 각종 다른 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지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 친구랑 나랑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같은 원화라는 통화를 쓰지만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의 어떤 업무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뭐 각종 뭐 심리 상담 서비스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정말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의 시민권과 내 시민권이 같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국가라는 레이어 위에 다양한 어떤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런 레이어들을 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 21세기 인류가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 레이어의 어떤 내용과 그 품질에 있어서는 또 각자의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런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내는 뭐 다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어떤 공동체의 레이어, 그 정부의 레이어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은 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를 이 중앙화된 어떤 정부라는 어떤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점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선택권으로서 주어지는 게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탈중앙화된 조직이랄지 통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편집하여서 이제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구성해 나가는 어떤 자유도가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실 정부와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화적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럼 이제 저 같은 정치인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인류가 필요하면은 정부가 아닌 좀 더 나은 어떤 진화되고 진보된 어떤 정부 조직, 유사 정부 조직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세계 실제 쟁점들을 이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크게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ICO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AO를 점점 이제 많이 우리가 친숙해지고 있는 DAO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이 산업을 활성화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3번이랑 4번. 그러니까 DAO,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자세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활성화 지원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ICO 허용은 금융위원회가 이제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ICO를 이제 허용하기로 그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과세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 권한이고요. 그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DAO 제도화 역시도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활성화 지원인데, 활성화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금을 집행하는 것, 자본 투자의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가 있습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 아니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뭐 어린이들이 블록체인을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블라블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이런 인프라, 그리고 이제 자본 투자, 그런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남시장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니까 어떤 공약을 내면 좋을까? 마침 성남에 판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련돼서 좀 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고 막 수다를 떨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결국 낸 건 이제 3가지 공약이었어요. 첫 번째는 모나라는 미술관을 만드는 겁니다. 모나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뮤지엄 오브 NFT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NFT 아트를 왜 그 현실 공간에서 뮤지엄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냐라는 어떤 뭐 화두도 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실 기대했던 거는 NFT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NFT를 소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NFT 아트를 중심으로 한 뮤지엄을 만들고 그런 전시를 열도록 하고, 큐레이팅 권한도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하면은, 그 NFT 아트 자체는 사실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은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활성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NFT 아트를 소재로 하는 공공미술관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사례가 없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AO의 제도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DAO는 그 DAO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컨셉트는 사실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프리랜서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노동자가 아니면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DAO의 구성원이나 다오이스트나 프리랜서나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법인 형태가 아니라 DAO라는 형태의 조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조직들이 거점으로 삼을 만한 어떤 도시가 성남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오이스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회보장제도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사실 다오이스트들 대부분이 사실은 뭐 선택권이 없어서 다오이스트가 된 건 아니고, 뭐 개발자로서 뭐 출중한 역량이 이미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절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사회보장 서비스 내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오이스트이면서 다오에 소속된 어떤 워커이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서비스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어를 씌워가지고 성남시가 메가다오를 만들고, 그 메가다오에서 그 간접적으로 이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게 이제 얽혀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부터 해보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냈던 공약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스마트나 SIB라는 공약이었는데 SIB가 뭐냐면요, 성과 연계 채권의 줄임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뭘 예로 들어 볼까요? 이 공간에서 1년에 몇 개의 세미나가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정책으로 내고 그것의 성과에 따라서 다른 보상을 지급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신 그 회장님께서 만든 이제 회사에서 그 사업을 수주하게 됐는데 1년에 10개의 세미나를 열면 뭐 500만 원, 100개의 세미나를 열면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만한 요인이 생기도록 설계하는 어떤 그런 공공사업 방식인데 그걸 이제 사회성과 보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조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랑 유사해요.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뭔가 보상이 그 실행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보상 채권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연계해가지고 해보자는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보상 좀 자세한 이야기긴 한데 이런 SIB 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이 좀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세금으로만 하지 않고 외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유치해서 이제 매칭하는 식으로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돈이 크게 되는 어떤 건 공공 서비스가 이제 투자했을 때 돈이 크게 되지는 않다 보니까 자본 유치가 어려운 게 좀 한계인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좀 잘 쓰이는 것을 보고 싶은 뭐 고래들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회사들이라던가 이런 데서 재밌겠다 한번 나도 그냥 뭐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볼게 할 만한 어떤 유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마케팅에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결론은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을 어떻게 이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이제 실제 공약도 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나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뭐 규제 권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활성화 정책들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어낸 좋은 사례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은 다 공통적으로 연방제 국가들이에요. 뭐 미국 마이애미라든지 그 스위스의 갑자기 적신가 아무튼 그런 동네들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조세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세금 다 깎아줄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어떤 좋은 블록체인 기업이 있으면은 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뭐 미술관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점점 규제 불가능성 문제가 점점 대두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아까 사실은 좀 그 해킹 이야기도 해주셨긴 하지만 점점 이제 탈중앙화되는 추세로 이제 갈 것 같거든요. 그런 해킹에서도 점점 자유로우려면은 사실 프로젝트들도 점점 그 탈중앙화할 수 있는 지금보다도 더 탈중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떤 수학적으로 더 아름다운 탈중앙화된 어떤 네트워크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지금도 역시 뭐 그런 아예 테크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 같은 데다가 법인 설립해 놓고 그 조세나 이제 규제를 회피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갈 수 있고, 뭐 그게 일종의 어떤 규제 불가능성 문제에 도달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나가는 게 정치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비 후보님께서는
블록체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핀테크 또는 블록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음 이훈주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장님께서는 블록체인 핀테크의 규제 방향성, 이제 활성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또 규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인데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과 현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핀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로 이 블록체인 핀테크를 대체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금융도 뭐 예외적일 수 없을 텐데요. 금융은 그 기반 기술하고 지향점을 달리하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 뭐 이게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확대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탈중앙화 금융, 뭐 디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탈중앙화 자율조직, 다오죠. 예. 이런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핀테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핀테크가 규모가 커지면 또 빅테크로 또 전통 금융사가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죠. 3파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전통 금융사 그리고 이제 테크 기업, 뭐 핀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규모가 커지면 이제 빅테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뭐 탈중앙화이죠. 뭐 이런 이제 세 개의 그룹이 서로 이제 뭐 마켓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지금 이제 블록체인 핀테크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생태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나 이제 리플과 같은 단순한 이제 가치 저장, 결제 수단 뭐 이런 거 외에 흔히 진짜 큰 변화를 이제 일으킨 거죠. 이더리움 같은 이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디파이라든가 덱스, 우리 저 디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 탈중앙화 거래소죠. 다오, 그리고 P2E, 이제 플레이 투 언, 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 이런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나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일부 국제기구의 논의로 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디지털 자산 산업 진흥, 뭐 규제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나 EU, 영국 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비가역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범정부적인 접근법을 밝혔죠. 디지털 자산 거래 증가의 위험에 대처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뭔가 이제 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영국은 영국을 암호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우리 현실로 다가온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팩트들이 있죠.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이제 금지 선언을 하고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진출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구의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ICO를 금지했습니다. 유사 수신행위 규제 강화가 있었고요. 2017년 12월에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 투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의무화했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AML, 안티머니 론더링이죠. 그리고 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이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제가 있었죠.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ICO 등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우호적인 그런 국가들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이제 옮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나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 소비자들의 어떤 효용을 좀 나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를 박탈을 시켰죠. 여기에 더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도 금지시켜서 결국 금융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사실상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교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더불어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 성숙도는 평균 3 내지 5년이 뒤처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금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내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뿐만 아니고 금융산업 경쟁력까지도 약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학계와 업계의 이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글로벌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관련 산업과 생태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디지털 자산 분야의 이제 기회와 뭐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회 요인이죠. 이건 뭐 우리가 왜 디지털 자산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뭐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기회균등하게 어떤 경제 시스템을 재편할 잠재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은행에서 뭐 시중은행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송금에 35초가 걸립니다. 현재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수수료는 100원 들어가고요. 현행 방식 은행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위프트 방식을 이용하면 수수료 한 4, 5만 원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은 그 어떤 리얼타임 처리는 되고 있지만 실제는 메시지 프로세싱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정 이제 RP에서 RP로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토어하고 포워드하고, 그런데 이제 양 옆단에 이제 뭐 자동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메시지 핸들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스템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하루 뭐 아무리 빨라도 이제 뭐 바로 시스템이 양쪽에서 뭐 실시간으로 돌아가면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은행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사의 이제 시스템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또 다른 은행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뭐 당연히 저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자산 쪽을 보면 뭐 이제 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아이디어하고 개발 능력이 있으면 바로 발행 가능하죠. 이쪽 부분에서 뭐 ICT나 법률, 회계 이런 연관 산업에서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이용자 보호하고 금융 리스크 등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이제 시세 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현금이나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전통금융사나 중앙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고요. 화폐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이 증가해서 은행 등과 같은 이제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이제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뭐 달러나 예금처럼 결제와 송금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화폐 유통량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로 인한 뭐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실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안정, 뭐 이용자 보호 우려 불식하고 우리 경제가 선도적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관련 국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이 당연히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형성과 자율 존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은 뭐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게 시간의 문제지 뭐 제정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이제 법 제도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와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런 정책 기조가 전환되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올 수 있냐 한번 좀 들어보면요.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 등이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고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선물 옵션 취급이 허용되는 것.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취급 금융회사의 확대. 지금은 은행만 되고 있는데 은행 외의 금융사도 거래소 실명 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금융과의 상생 환경 조성입니다. 은행 등과 같은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가상자산 수탁업을 허용을 하고요. 가상자산 사업자와 결제 사업자가 또 협업이 되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상점에서 결제가 될 때 소비자 그리고 뭐 벤사나 피지사 그리고 이제 지급결제 사업자로 넘어가는데 이런 단계가 대폭 축소가 돼서 아마 들어가는 비용도 줄고 사회적 비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큰 효과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자산 관련 이제 과세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되죠. 뭐 일반 주식 관련해서 수익이 난 거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과세율을 한동안 고려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라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금 당장 현실에 맞는 대응 정책 방안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좀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을 단계적 허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핀테크 산업협회장 이군주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세션이 4시 10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위한 상황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사분들끼리의 토론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참가자분들의 질문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서로의 연사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의문을 가졌던 점 혹시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없으시다면 먼저 참가자분들 혹시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손 바로 들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이사님, 최은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아직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걸로 들었어요. 아직 여러 가지 네, 기술적인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이제 성숙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비트코인이 거의 2009년 그쯤에 이제 나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디스커션이 있은 후에 나온 그런 발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약간은 이제 무정부주의적인 철학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금융권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나 아니면 단체들의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출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쯤에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비트코인 쪽 연구를 하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한 2017년 이제 기술적으로는 2016년 정도부터 이제 ICO가 유행하면서 많은 기술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어떤 도구로 지금 사용하게 되면서 ICO로 코인을 팔고 NFT로 토큰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이제 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탈중앙의 핵심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술들을 쏟아 부어야 되는 데에는 소외돼 있고 이제 돈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술을 연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3G, 4G, 5G 통신 기술을 개발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시큐리티 부분을 담당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진지한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 성숙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프로젝트성 어떤 이벤트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좀 더 탈중앙화된 그런 구조 안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노력, 그 다음에 기존 금융을 진짜 블록체인에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국가에서 정책적이나 규제적인 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아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대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교육이나 그런 최윤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이 이제 유저들을 위한 교육 같은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이군수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면 회사 산업들 아니면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 그러니까 ICO가 허용이 되고 있는 나라들도 지금 이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연사분들 말씀해 주실 거리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ICO 때문에 이제 해외로 진출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임병수 회장님이 아주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전에 ICO 관련 협회도 만드시고
예.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듣는 게 훨씬 현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게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이런 자리에 있고 나면 끝에 가서는 항상 암호화폐로 귀결이 돼버려요. 과기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과기부 직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암호화폐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가 꼭 나와버려요. 그 친구들은 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블록체인 하면은 암호화폐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어가지고 항상 그쪽으로만 가버리는데 사실은 그 2017년도, 16년도 그때 출발할 때 ICO로부터 출발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것만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을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거지 암호화폐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블록체인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O를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외국에 가서 했다고 하는 것들은 그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싱가포르로 가서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학교 내 산학 그 프로젝트를 해서 업체를 세웠어요. 기업체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ICO를 못하니까 미국에서 ICO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ICO가 아니라 STO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또 법의 규정에 맞게 또 STO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STO에서 자금 조달하는 건 좋은데 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시장에 펼쳐나갈 것이냐 그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어렵죠 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죠 라고만. 황당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서 진짜 그 프로젝트가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의 가동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만큼 우리나라에서 억누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ICO 특히 그 가상자산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점층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는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그 이대호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꼭 암호화폐로 귀결이 되거든요. 제주도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부산 뭐 하고 있는 거야 좀 하지.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암호화폐 발행하도록 해버리지. 제주도도 암호화폐 발행하도록 해버리지라는 얘기가 꼭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우려하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 발행했어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샀어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계속 ING 하면 괜찮은데 중단이 돼버리면 결국 캐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했다라고 하면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차라리 딜레이 시켜버리고 말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록체인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폐가 빠진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게 항상 기계에서 같이 묻어서 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 다만 일정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가능은 하겠죠. 그렇더라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 ICO 부분, 자금 조달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 인터넷 신문 보내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로 귀결되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과기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쪽의 사업들을 이제 발굴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전에 이대호 후보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사실 선도 서비스나 시범 서비스의 아이템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전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 말고의 쓰임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특히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배지,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어떤 명예로서의 보상, 내 커리어들을 뭐 쌓아나가고 그것들이 미변조되지 않고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는 어떤 그 환경과 관련돼서 내가 탄소 저감을 하는 어떤 활동들을 뭐 기록하고 뭔가 좀 비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과기부나 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아까 최유실 총괄 이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보안과 관련된 오디트를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가 너무나 그 취약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립을 해서 사실 문화테러 같은 경우에 큰 사건들이 터지면 그 시장 자체가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산업 핀텍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보안의 취약점들은 불러져서 시장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그 오디트의 어떤 구체적인 뭐 사례가 있다면 또 해외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예시를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쪽에 그 사례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를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 기술 오디트 하나요? 지난번에 그 발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사례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부분들이고 프로젝트 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없을까요? 사실은 그 제가 저기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고요. 처음 발족할 때 제가 그때 이제 당시 부산시장님하고 그때 키사 원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제가 그 오디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의견을 제시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를 이제 규격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가령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ERC20이나 ERC71 같은 그러니까 ICO에 사용하는 코인 발행하는 컨트랙트라든가 아니면 ERC71 같은 NFT 컨트랙트라든가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거의 표준화된 컨트랙트들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표준화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통신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라서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두 장비가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다 규격을 정해야만이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저는 이제 또 그 TTA 표준화위원을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그 TTA에서 만드는 그런 규격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세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ERC20이나 ERC71을 보면은 그냥 되게 러프하게 API 정도 수준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NFT 토큰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민팅하고 버닝하고 트랜스퍼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사실은 그 마켓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매매를 할 때도 내가 자는 동안에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대신 누군가 매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매 의사는 밝혀놓고 누가 대신 매매를 해줘야 된다든가 뭐 등등의 되게 세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NFT를 합성해서 뭐 새로운 NFT가 탄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BAYC 같은 경우에는 뭐 혈청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뭐 변종이 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ERC7에서 커버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 작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뭐 비즈니스 스페시픽한 부분까지 다 표준화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디테일은 조금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때 이제 기사 원장님하고 그때 부산시장님한테 들었었고, 표준화 얘기를 하나 했었고, 그리고 오디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술자들이 오디트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커요.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야말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합리성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그 현실법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법과 기술을 다 같이 아는 그 인력이 양성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나타나서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터 오디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그 성숙한 그런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 시간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통해서 핀테크 및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는 앞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 또는 규제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우리 또 카메라 상으로 보고 있으신 일반 시민분들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나 핀테크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한 참여 이해도를 증진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의 참여도 이제 많이 해주실 거라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